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개미는 언제나 열심히 일을 하네. 개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세계지리 함께하게 될 이정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집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옷은 비슷한데 집에서 인사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보시는 데 있어서 원격 수업으로 여러분들의 수업이 결손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물론 어려운 말이지만 수업하도록 이렇게 영상을 또 찍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영상을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세계지리에서 꼭 한 문제씩은 나오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 1단원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리라는 과목이 어떠한 것이고, 이 지리가 이 우리 안에 얼마나 밀접하게 지금 현재도 관련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배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밑바탕이 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될 기후라든지 지형이라든지 이런 파트들을 맞춰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가지진 않으셔도 돼요. 작년에 도대체 얼마나 어렵게 가르치셨길래 이 지리를 이렇게 어려워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와 함께 하시면 이 지리가 그렇게 어렵지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어렵게끔 열심히 저도 노력을 해보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저희 프린트 부분들 하면서 같이 설명을 해나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좀 온라인 환경을 좀 테스트를 같이 했죠. 해보니까 일단 당분간은 제가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당분간은 이렇게 할게요. 뭐 여러분들이 뭐 저렇게 한다 해도 제 생각에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카메라를 조금 옆으로 치우고, 카메라가 커서 이게 또 매번 조정하면 또 헷갈리거든요. 제가 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앞서서 했던 부분들, 이제 지도에 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부분은 꼭 보시면서 세계가, 시대가 흘러가면서 어떤 것들이 중점이 돼서 이 세상을 바라봤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지도들이 어떠한 특징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덤으로 우리나라에서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것도 보았죠. 잊지 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중국의 밑에서 사대를 하던 나라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중화 사상이 가장 기본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 실학이 들어오면서 이제 18세기 후반이겠죠. 점차 이제 실학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 하늘도 둥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지도가 형태가 바뀌어 나갔다는 거, 이런 것들 이해 잘 되시죠? 이해 잘 되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리 정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나가는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어요. 지리에서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쌓아서 어떻게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굉장히 신나죠? 저만 신나나요? 전 너무 신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지리 정보라는 건 공간과 연관된 모든 정보를 얘기합니다. 그 지리에서는 이 공간이라는 단어를 사실 빼놓고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공간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지금 밟고 있는 곳, 내가 예를 들면 들어가게 될 곳, 모든 것이 다 공간이 되겠죠. 그 안에서 있어지는 모든 정보를 얘기하는 게 지리 정보입니다. 그래서 지리가 어려운 거예요. 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회 문화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회의 문화적인 모든 거, 문화라는 건 결국 그 지역에 있어지는 모든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라는 건 그 안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도덕적인 것들, 법적인 것들, 뭐 관습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스며져 있는 공간 안에서 있어지는 모든 일이 지리이기 때문에 사실 지리가 가장 넓은 과목이고요. 지리가 가장 멋있는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벌써 졸려 보이셔요? 그래서 뭐 책이 되던 신문이 되던 잡지가 되던 TV가 되던 인터넷이 되건 굉장히 다양하게 획득할 수 있는데, 이 지리 정보들을 한번 좀 구분을 해보자 이거죠.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는 이제 공간 정보, 속성 정보, 관계 정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꾸 카메라가 이쪽에 있다는 걸 잊어버려요. 자꾸 이제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화면을 제가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여길 보게 되네. 왜냐면 펜이 잘 써지는지 봐야 되거든. 화면이랑 안 가리게. 제가 계속 이걸 보게 되니까 양해 좀 해주세요. 여기선 그게 이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자, 공간 정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한 지역의 위치나 정보를, 정보가 아니죠. 여기가 또 지난번에 하고 온 거랑 헷갈리네. 위치나 형태를 나타내는 정보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 A시라고 합시다. 근데 이거를 인천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거죠. 근데 인천시에 그러면 수리적 위치, 실제적으로 뭐 경도, 뭐 동경 몇 도에 있는지 뭐 이쯤에 있을 거고, 7도 이런 데 있었겠죠. 뭐 위도로는 지금 북으로 북이 몇 도에 있는지, 이런 것을 설명해주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A시라고 하는 것보다, 뭐 예를 들면 우리 학교가 있는 미추홀구는 범위가 얼마나 되며, 그 모양은 어떻게 생겼고, 그 경계가 되는 지역은 어디까지가 미추홀구인가, 이걸 뭐 세계지리로 한다면 뭐 예를 들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될 수도 있고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중국에 있는 베이징시에 대한 것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있는 정보들을 무슨 정보다? 공간 정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속성 정보는 뭔가 한번 좀 봅시다. 속성 정보, 뭔가 이제 예를 들면 그 안에 있는 뭔가 특성을 얘기하는 것 같죠 벌써? 네, 그 안에 있는 특성을 설명하는 건데, 예를 들면 그 시의 인구, 산업 구조, 뭐 여러분들이 배우셨겠지만 뭐 1차, 2차, 요즘은 4차 산업까지 있습니다. 3차, 4차 이런 산업 구조가, 예를 들면 이 나라는 뭐 1차 산업 비중, 농업, 어업 기준이 높은지, 아니면 서비스업 기준이 높은지, 아니면 첨단 과학 세대인 4차 산업이 훨씬 더 높은지, 혹은 뭐 경지 면적이라고 해서 농경지가 더 많이 있는지, 아니면 농경지보다는 아파트나 이런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속성을 기록하는 정보는 무슨 정보다? 속성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관계 정보 한번 볼게요. 관계 정보는 말 그대로 한 지역의 현상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겠다. 뭐 인천으로 한다면, 인천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는 뭐 송도 신도시랑 저 위에 있는 청라 신도시를 비교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들의 관계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인접한 시의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이런 정보들을 다 관계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요 이상 더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요런 게 있다. 그래서 위치나 형태를 얘기하는 건 공간 정보를 얘기하는 거고, 그 지역의 특성을 얘기한다, 속성 정보를 얘기하는 거고, 그 지역에 나타나는 현상들의 관계,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인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동을 했대. 근데 그게 이것 때문이었대 라는 관계들을 얘기하면 관계 정보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네, 이게 쉬워요. 한 요 정도 알고 가세요. 더 알고 가시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그림들 보자는 거죠. 지리 정보를 수집할 때 정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최종 정보가 수집되는 곳이라고 봅시다. 최종 정보가 수집되는 이 곳을 보기 위해서 뭐 비행기로 관측을 할 수도 있고요, 인공위성을 쏴가지고 볼 수 있는, 이걸 이제 우리가 GPS라고 많이 하죠. 인공위성에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상에 있는 관측차를 통해서 뭐 수집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리 정보를 이제 종합해서 분석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니까 안 보이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지도를 한번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도를 하나 이제 웹 지도를 하나 구매하게 되면 이 안에 예를 들면 여기에 땅 정보, 그러니까 땅이 여기는 무슨 토양이래. 근데 여기를 지금 현재 어떻게 이용하고 있대. 여기에 수풀이 어떻게 되고 있대. 여기에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대. 이거를 전부 다 한 지도에 합쳐놔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 지도나 이런 거 보시면요, 거기에 뭐 교통 정보, 뭐 여기 토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토지 구역도, 행정도, 뭐 위성지도 이런 것들이 한 번에 합쳐져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 따라서 그거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냥 직접 보여줄까요? 네. 자, 우리 한번 네이버 지도를 한번 보자고요. 자, 네이버 지도 왔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저희 집인데 여기만 보더라도 일단 이게 기본 지도죠. 근데 여기서 일단 위성 지도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빠르죠. 제가 컴퓨터를 이번에 했는데 빠르죠. 그리고 지형 지도라고 해서 실제로 산이 있는 지역은,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 집은 계양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울룩불룩하죠. 이런 부분들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사시는 여기 뭐 주안, 여기 미추홀구, 남동구 이쪽은 사실상 산이 많이 없어요. 근데 저희 동네는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양산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 편집도라고 해서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거주 지역, 그리고 상업 지역, 녹지 지역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대표 지번, 뭐 시군구, 경계, 여기 지번 보이시죠? 그러니까 옛날 버전이죠. 이게 옛날에 이제 어느 가게들 이렇게 뭐 중국집이나 이런 데 가면 지금도 이런 지도 보실 수 있어요. 번지수로 되어 있는 이런 지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뭐 테마로 해서 교통 상황을 볼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가 뭐 안 막히면 초록색, 막히면 뭐 주황색, 이렇게 일정 속도로 나타내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굉장히 테마가 많죠. 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리정보 시스템의 최고 접점이죠. 근데 이게 우리 네이버에서도 이 정도인데 구글어스로 가거나 구글맵을 쓰면 더 하거든요. 더 많은 정보들이 집적돼 있어요. 집적돼 있어요.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거든요. 이제 그거의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지리정보 시스템이라는 GIS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문제도 나오기도 하겠지만 지리 정보를 수치화해서 컴퓨터에 입력하고 저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1학년 때나 아니면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도 배우셨겠지만 컴퓨터에 들어가는 거는 이진수로 0,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해서 컴퓨터로 다 입력을 해놓는 거예요. 이 지역의 동네는 이렇고 저렇고, 이곳의 인구는 얼마, 이곳의 번지수는 얼마, 아까처럼 그런 것들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것들을 그리고 내가 쓰고 싶을 때 여기 보면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분석하거나 가공하거나 처리해서 필요한 결과물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길 찾기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길 찾기를 미리 해본다던가, 이런 것들이 제일 기본적으로 저희가 많이 쓰이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빠른 길 찾는 거, 그 뭐 지하철 노선도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지리정보 시스템의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그게 지리잖아요. 네, 교통수단은 지리에 포함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부가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이거죠.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여기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뭐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지금 내가 운전하는 차가 여기 있는데 이걸 통해서 여기까지 갈 때 뭐 속도까지 다 측정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나온 거죠. 이게 옛날만 해도 군용으로 쓰였던 거잖아요. 그거를 현재는 이렇게까지 쓰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뭐 드론을 통해서 드론에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뭐 예를 들면 드론으로 배달을 한다던가, 무인 배달이죠. 뭐 자율주행차도 나오고요. 물론 이제 제가 세계지리 때 설명했나 모르겠지만 한국지리 때 설명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우리나라에도 한 80년대 있었어요. 네, 기술이 어디 갔나 몰라요. 네, 우리가 잘 사고 있는 이유인가? 그리고 뭐 IoT라고 해서 요즘 이제 인터넷 오브 띵스에서 이거
저희 그 집에 있는 뭐 지니 그런 거 있죠. 기가지니 이런 거를 쓰는 용도로도 쓰이고 있고, 증강현실 뭐 AR도 있고 VR도 있죠. 네. AR 같은 경우는 이제 증강현실이 만들어진 이 공간이고, VR은 그걸 보는 거잖아요. 비주얼 리얼리티잖아. 예, 제가 영어 그래도 좀 씁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실제로 굉장히 많은 범위들이 추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특히나 뭐 자연재해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딱히 해당 사항이 많이 없어요. 네, 제가 물을 자주 먹어요. 저게 빈통이라 쓰러졌거든요. 아무튼 이해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여기가 이제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인도의 이제 큰 강줄기 중에 두 가지가 흘러요. 그리고 요 뒤로는 에베레스트 산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방에 굉장히 홍수가 많이 나거든요. 특히 인도, 뭐 파키스탄 아니면 방글라데시 요쪽에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비가 내렸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하는 거를 이제, 예를 들면 뭐 몇 미리 이상 오면 여기가 잠긴다, 뭐 예를 들면 진짜 뭐 태풍이 어떻게 오면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곳으로 대피하게끔 뭐 길을 미리 알려준다던가, 이런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이런 어플들 많이 쓰잖아요. 내가 달린 곳을, 내 코스들을 이렇게 찍어서 하는 것들, 여기에 그냥 차기만 하면 되잖아요. 저도 이런 어플 하나 쓰거든요. 진짜 좋아요. 자전거 탈 때 제 자전거 경로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까지도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보면은, 그러면 요 조건에 맞는 지역을 한번 찾아봐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조건들이 다 갖춰집니다. 먼저.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1, 2, 3, 4, 5번 중에 요거에 해당하는 것이 어디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 조건이 남향사면에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남쪽으로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남쪽으로 향한 산, 그러니까 남쪽에서 해가 비치는, 해가 등지지 않는, 그러니까 남향사면은 보통 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남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가운데서 배수가 양호한 지역, 그러면 2번 지대를 골라야겠다. 그쵸? 여기. 그러면 일단은 정답이 일단은 여기랑 뭐 여기 중에 하나겠다. 그쵸? 그 가운데에서 해발 고도가 300에서 500 이상, 이거 300선이 여기 있다. 300, 그리고 또 200, 여기 300, 여기 500, 여기 300, 500. 이거 중에 남향사면이 되어 있는 게 2번. 그래서 2번이에요, 정답이. 그러니까 이렇게 찾는 문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땅이 있어요. 배수 상태라는 게 올라온 거예요. 해발 고도라는 지도가 올라온 거예요. 이걸 한 번에 내 조건으로 딱 때렸을 때 나오는 지점 어디냐, 이게 GIS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문제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세계지리에서도 아마 세계지리에서는 제가 알기로 이 문제 유형 많이 안 나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지리 가시면 이 문제가 하나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이 문제 플러스해서 뭐 위치에서 독도나 이런 쪽으로 나오던가, 아니면 뭐 이어도 나오면서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네,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리 정보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리 정보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지도를 통계를 냈을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사는 했어요. 그럼 그 주제에 맞게끔 이 수치들을 넣었을 때 지도에 어떻게 표시되고, 이 지도를 표시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 게 더 이쁠까, 더 보기 좋을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도라는 건 평면에다가 시각화해서 보여주게끔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고도 분석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지도 안에 옮겨놨기 때문에 내가 이 지역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보고 여기에 있는 수치들을 통계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보기 좋은가, 이런 수치들은 이렇게 입력하는 게 조금 더 좋겠더라 라는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게 통계지도거든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통계지도에서 일단 예시가 벌써 나왔죠. 예시는 여기 5개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지만, 먼저는 이제 한번 설명을 보죠. 점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도, 네, 요거긴 해요. 인구, 취락,
농업 생산물 등의 지역적 분포나 밀도를 표현하기 좋은 지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점묘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점을 찍어서 표현했을 때 가장 보기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제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나오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요 지역은 수력발전소가 굉장히 많네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자고요. 왜 수력발전소가 많은가? 뭐 여기는 또 화력발전소가 이렇게 많네요. 이게 지금 영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왜 많을까? 그리고 많이 집중돼 있네요. 아, 많이 있구나. 이곳에 많이 있구나. 그럼 이곳에 많이 있는 이유는 뭐지? 라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쪽은 더 산맥지방이고 이쪽은 이제 산업혁명 하면서 이제 나왔던 항구지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맨체스터나 이런 것들이 다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발전소들이 많이 있게 되고 여기가 산업혁명의 도시가 되고 이제 더 나아가선 이제 축구의 도시들이 된 아주 재밌는 곳들이거든요. 자, 그리고 같은 통계치들을 선으로 이제 연결한 거예요. 뭐 등온선도, 등고선도, 등압선도 이런 것들을 하는 거. 같은 온도를 이은 선, 같은 고도를 이은 선, 같은 기압을 이은 선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많이 보겠지만 이 지도를 뭐라고 하냐면 등치선도라고 많이 부릅니다. 요런 거를 많이 보실 거예요. 이제 이 동네의 7월 평균 기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4도선, 13도선, 15도가 있는 선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이제 뭐 1월 평균 기온에서는 이제 파란색으로 나오거든요. 뭐 영하 몇 도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기온 그래프들 2단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단계로 구분하여서 색채나 명암을 달리해서 표현하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단계 구분도라고 부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빗물에 얼마나 산성도가 높냐를 따져서 이게 산성도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염기성이 되는 건 아시죠? 산도는 숫자가 적을수록 센 거죠. 네,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산성비가 더 많이 내린다는 얘기예요. 네, 과학 시간 아닙니다. 지리 시간이에요. 네, 이렇게 단계 구분도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살표로 할 수 있는 것,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유선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용수의 이동, 뭐 물의 이동 얘기하는 거, 인구 이동, 물자 흐름, 우리 이거 많이 볼 거예요. 인구 이동이랑 물자 흐름, 세계지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지도의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계치나 크기를 이제 막대나 원으로, 도형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이거를 도형 표현도라고 합니다. 막대나 원. 그러니까 화물 수송량, 이 원이 크면 클수록 화물 수송이 많은 지역이겠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네, 조금 더 해도 되겠어요. 저희 여기 2페이지만 더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더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단원을 하나 넘어갔죠. 금방 보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보실 거 믿고 하는 거니까. 자, 이제 세 개의 지역 구분, 그 지역이라는 거를 어떻게 구분하냐, 그리고 지역이라는 게 뜻이 뭐냐, 지금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건데, 자, 요거 펜을 조금 크기를 줄일게요. 자, 일단은 먼저 지역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지리적 특성이 다른 지역과 뚜렷이 구별되는 지표의 공간 범위. 그러니까 같은 지역으로 묶인다라는 것은 지리적 특성이 다른 지역과는, 다른 곳과는 달라서 이곳은 무슨 지역, 뭐 이곳은 무슨 지역,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단위를 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권역이라는 게 있어요. 권역이라는 건 이제 세 개를 나눌 때, 세 개에서 같은, 예를 들면 기후가 나타나는 권역, 같은 문화가 나타나는 권역, 뭐 이슬람 문화 권역,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지역성은 그 지역만의 독특한 특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지역성이 옛날보다는 약화되고 있어요. 왜? 교통이 발달하니까.
세계화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지역화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에 지역 문화는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굉장히 지역마다 사투리가 강했어요. 지역의 음식도 굉장히 달랐어요. 순대 하나를 봐도 우리는 소금을 찍어 먹지만 전라도는 초장을 찍어 먹어요. 경상도는 막장을 찍어 먹어요. 이게 요즘은 저쪽에서도 소금 찍어 먹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초장을 찍어 먹어봤어요. 맛있더라고. 막장은 내가 못 만들어서 못 해봤는데. 그리고 사투리도 많이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역 간의 왕래가 많아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예를 들면 서울에 많이 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세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이 단어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투리가 사라지고 이 음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퓨전으로 뭐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는 건 되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있다라는 거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을 나눌 때 지역을 종류를 어떻게 나누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유사한 성격이 나타나거나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을 나타낼 때는 어떤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성질이 같다 해서 등질 지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지도를 한번 보자 이거죠. 이제 이곳은 지중해식 농업을 한대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나중에 가면 배우시겠지만 뭐 올리브라든지 포도, 과수원 하는 그 농업을 얘기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코르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지역의 기후대에 맞게 농업을 하는 곳이 있고 여기는 농경지다. 여긴 목초지다. 같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예를 들면 인천, 뭐 서울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이 농업을 하는 지역을 한 번에 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겠죠. 요거 잘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의 중심지와 그 중심지에 기능이 영향을 미치는 것. 기능이 영향을 미치는다 해서 여기를 기능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면 세력권이라고도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아마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베를린일걸요? 이거 지금 독일 지도 같은데 맞나? 지금 제 기억엔 이게 독일 지도예요. 여기가 프랑스가 붙어 있을 거거든. 그럼 여기 베를린에서 공항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세력, 이 어떻게 보면 베를린의 권역인 거죠. 이 베를린의 권역을 나타낸 이 지도, 항공 지도, 이거를 기능 지역이라고 엮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방콕 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의 그 특히 동남아권역에서 허브 공항을 맡고 있거든요. 그러면 방콕에서 나갈 수 있는 이 세 개의 권한, 그러니까 세 개의 기능들을 또 연결해 보면 그것도 방콕 공항의 기능 지역을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뭐 간단하게 봤을 땐 통합권, 상권, 도시권이라고 해서 이 도시가 예를 들면 이 도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멀어도 이건 이 도시에 와서 꼭 사야 돼라는 거. 뭐 백화점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이 도시에 와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멀더라도 여기까지 오는 이런 기능 지역들이 생기는 거. 예, 제가 표정을 못 봐서 이해했다고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로 인접한 두 지역이 특성이 함께 섞여서 나타나는 것, 이런 곳을 뭐라고 하냐면 점이지대라고 해요. A 성격과 B 성격이 같이 띄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곳을 볼 수 있겠다. 저기 뭔가 사이에 낀 곳. 그치. 예를 들면 충청도가 있어요. 전라남도가 있어요. 그 사이에 껴있는 이제 전라북도에서는요, 전라도 말도 쓰고 충청도 말도 써요. 그리고 충청도 음식도 먹고 전라남도 음식도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 문화가 섞여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나중에 가면은 더 다양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기에 있는 지리 이론들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한번 보죠. 그때 인문지리 가서 한번 보죠. 그거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읽기 자료들도 좀 나오는데요. 뭐 아프리카 튀니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 와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튀니지 같은 경우는
기후대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맞닿은 나라이면서 밑으로는 사하라 사막이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문화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엮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위로 있는 나라들이 이탈리아라든지 아니면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되게 유럽이면서 아프리카인 곳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기후도 나타나는 그런 동네여서 나중에 영상 볼 수 있으면 보면 좋겠다. 선을 넘는 녀석들에서 요 주변 갔었거든요. 모로코랑 이런데. 그래서 그런 데 보면은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 다양한 지역 구분해가지고 구분을 어떻게 나누냐 라는 것도 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자연적 기준으로 해서 뭐 기후가 비슷하던가, 뭐 온대기후면 온대기후, 열대기후면 열대기후, 뭐 사막이면 사막,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겠죠. 지형으로 나눈다 하면은 예를 들면은 뭐 화산대라고 해서 화산이 많이 있는 곳, 아니면 나중에 이제 고기산지나 아니면 심기산지라고 해서 옛날부터 있었던 되게 평평한 고원대에 있는 산지들을 엮은 곳들을 볼 수 있을 거고요. 요즘 만들어져 가지고 얘가 아직 날카로워요. 들 깎인 굉장히 이제 신기에 나타난 에베레스트 산 이런 데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묶은 지형들을 볼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기준으로 해서 뭐 종교, 언어, 민족, 생활 양식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경제적 기준으로 요즘도 나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좀 뭐 남북 현상도 있겠지만 뭐 소득 수준이라든지 뭐 경제 블록이라든지, 그러니까 선진국이 묶이고 제3국이 묶이겠죠. 아니면 이제 뭐 신흥 개발하는 데 이런 데가 묶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지역을 구분하냐에 따라서 지역의 구분도가 나눠지겠죠. 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아시아로 나눴던, 아니면 뭐 아메리카 이렇게 5대양 6대주 우리가 흔히 아는 그걸로 나눴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도 나왔네요. 뭐 경제 발전 수준으로 해서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로 해가지고 나눌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또 호주랑 이런 데가 찍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경계가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진다라는 거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것도 이제 읽기 자료인데,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아프리카랑 아시아는 그럼 어떻게 나누냐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수륙 분포나 대지형 이런 것들을 구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제 수에즈 운하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와 홍해를 이어서 이제 인도로 나갈 수 있는 그 기능을 하는 여기가 있고, 근데 정치적이나 이런 걸로 하면 여기 이집트랑 이스라엘 여기를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다라는 얘기. 동남아시아와 그럼 오세아니아는 또 어떻게 나누냐 이 얘기고요. 북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는 어떻게 나누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라의 국경으로 나눌 것이냐 운하를 기준으로 나눌 것이냐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운하를 뚫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요거는 나중에 지형 가서도 많이 설명을 드릴게요. 뭐 세계사까지 갈 문제들은 아닌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아마 요거를 제가 보여드렸나 모르겠어요. 요거는 저희 다시 오시면은 읽으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의 세계화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무역이 지금 현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경제가 엄청나게 망할 줄 알았지만 그 가운데서 뭐 세계화가 돼 있고 국제화가 돼 있고 어떻게 보면 화상으로도 이제 영업을 했었다라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무역을 하기도 했었고 자본이 오고 가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엔 또 어떤 일들이 또 있었나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은 저희 이제 금요일이겠네요. 금요일 날은 이 글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지금 영상을 2개 반만 보겠지만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잘 영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3개의 지역 구분까지 해서 여기까지 다 끝내셨고요. 이제 저희 다음 주부터는 이제 드디어 기후를 나갈 수 있겠네요. 드디어 이제 기후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좀 빠른가요? 근데 이 앞부분이
그렇게 중요하면서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준비하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한두 문제, 진짜 20문제 중에 한두 문제 나올 만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를 영상을 보시고 3월 모의고사를 보면 아, 여기 문제가 꽤 많이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초반 부분이 진도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으로 지형 기후 부분과 지형 부분을 배우게 되시면서 자연지리 부분을 배우시다 보면 아, 이런 것들이 있었고, 세계 곳곳에 이런 현상들이 있었고, 이 기후대에서 이런 현상들이 있었어서 아,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네, 라는 것들 보고 가실 수 있는 것도 될 것 같습니다. 네, 35분 정도 지났네요. 네, 영상 잘 보시고요. 저희 또 건강하게 저희 이제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